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년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겪었던 실화괴담. 추억이란 참으로 신기하다. 누구나가 추억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아련한 향수에 잠기며 들뜨는 일도 있고 아쉬움도 남는다. 어떤 경우에는 추억과 현재를 비교하여 반성을 하게 해주고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거나 새로운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때론 무서웠던 이야기에 대한 추억은 쉽사리 풀기가 힘들다.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이 각색이 되어 본질을 흐리거나 다소 과장이 되기도 해서 영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리기도 해서일까. 그래도 이 일은 내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에게서 들었던 내용이다. 그 말인즉슨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만 옮겨 적으면 되는 거라. 추가적인 과장이나 거짓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친구가 겪었던 기묘한 일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을 술 한잔을 하며 진솔하게 털어놓은 때는 그 일이 있은 후 6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여긴다면 사실과는 동떨어져 각색이 되었으면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친구가 이 일을 겪을 때 나도 그의 옆에 있었기에 단순한 소설이나 흥미를 위한 선의의 거짓으로 여기기에는 무삭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2017년인 현재 11년 전인 2006년에 벌어진 일이다. 그 시간 속은 학창시절의 입시의 부담도 비교적 적고 여러 가지 꿈을 품으며 성장하던 사춘기의 고교 1년생이었다. 여기서 1, 2년의 시간이 흐르면 학업에 시달리며 품었던 꿈들이 현실의 상처를 입는 때가 온다. 그러다가 마지못한 타협을 하며 소극적인 모습이 돼버린다.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은 순수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세상의 때에 모든 융통성적인 모습이 갖춰지는 시기라서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여긴다. 그거는 내 친구들도 전부 동의한다. 현재 우정이 소홀해지는 모습을 세상에 시달린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가끔씩 만날 때 적지 않은 비중으로 그때의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 친구의 이 말로 시작된 기묘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비중 있게 다뤄진 때는 정확히 언제였는지 잘 기억하지는 못한다. 위에 서술한 대로 대략 2012에서 2013년 정도에 말해줬다는 것뿐. 그리고 어쩌다가 이 일이 보따리에서 풀어져 나와 화제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다시 튀어나왔다고 지레 짐작한다. 참고로 여기서 글을 쓸 때 그 친구의 허락을 맡은 것은 아니기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A라 칭하겠다.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B, C, D라고 칭한다. 우리가 1학년 여름방학일 때 좀 이상한 숙제 하나가 있었잖아. A가 튀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김말이 튀김을 모둠튀김에서 귀신같이 쏙쏙 골라 먹으며 말했다. 여길 때는 같은 술자리에 있던 나와 B, C는 그리 크게 집중하지는 않았다. 쟁반에 가까운 대형 접시에 담겨 나온 모둠튀김에서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튀김을 찜하기 위해 젓가락질을 하기 바빴으니까. 그러고 보니 D를 제외하고는 여기 다 모였네. 나를 포함한 A의 말이었다. 위에 언급한 대로 함께 겪었던 추억 얘기란 모임의 장소에서 분위기가 시들해졌더라도 불을 붙이는 윤활유가 되는 법이다. 아 그때 개고생이었지. C가 모둠튀김과 같이 나온 이 거두주를 동의 없이 내 잔에 가득 따라주며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말한다. 왜? 모두가 그때 재밌었잖아. 나는 대답을 하며 술잔을 단번에 삼키고 얼굴을 찌푸렸다. 보통 술보다 도수가 약간 높고행이 독특해서가 아니었다. 다소 셈이 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때 일은 계획하고 A, D, C, D에게 제안했던 것까지 모두 내가 직접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2006년의 여름방학은 나를 포함한 친구들 A, B, C, D 모두에게 학창시절 최고의 추억이었기 때문에 굳이 개고생을 했다고 이제 와서 조소하는 C가 약간을 얄미웠다. 그러거나 말거나 C는 다시 이쪽에 한 잔을 더 따라준다. 나도 복수를 하고 싶었으나 C는 맥주 한 입만 먹어도 얼굴이 벌개지는 녀석이다. 이 거두주는 절대로 못 먹는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으면서 자기가 주문하겠다고 나선 거는 이렇게 소소한 복수를 위해서였나. 참으로 얄궂다. 힘들기는 힘들었지. 한여름에 산 2개를 넘고 저녁에 다시 산 1개를 넘었으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종종 핵심을 찌르는데 도같은 B가 말했다.
그는 이미 자기 접시에 고르고 고른 튀김이 한가득 이어서인지 만족한 얼굴로 천천히 말했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A는 이제 침묵한 채로 고개만 끄덕이며 마지막 귓마리를 씹기만 한다. 그게 내 탓이었냐? 썩을 놈들아. 나는 과장되게 화를 낸 척을 낸 뒤 곧바로 크게 웃었다. 세 명의 친구들도 동시에 웃음을 참기 힘들었는지 크크 대거나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역시나 이런 반응을 보자면 그들도 즐거웠던 시간임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마지막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소 얼굴이 굳은 A를 제외하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의 흐름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2006년 여름 방학이 되기 전이었다. 각 과목별로 내신에 반영되는 숙제가 주어졌고 그중 국사 숙제가 독특했다. 여름 방학 동안 유적지 한 곳을 견학한 뒤 견학 소감문을 제출할 것. 여기만 본다면 흔한 숙제 중 하나였겠지만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었다. 성에 없는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 견학한 장소가 먼 곳이거나 빈도가 적은 장소일 경우 만점으로 주겠음. 그러니까 용인에 살았던 내가 옆에 미숙촌에 들른 다음에 성에 있게 소감문을 제출하더라도 점수는 반비례할 확률이 높았다. 아직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모두가 내신 점수에는 민감했다. 때문에 여기서 나는 가장 친했던 A, B, C를 모은 다음에 일의 계획을 주도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과거에 살았던 양주시에 매우 친한 D라는 친구가 있다. 2. 숙제를 빙자하며 D의 집에 놀러간다. 3.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양주시 옆에 파주의 자운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견학하자. 파주까지 누가 가겠는가? 이 내용에 A, B, C는 모두가 수긍을 했다. 그때 술자리에서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지만 다들 내신 점수는 부가적인 것이었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고 한다. 이러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 참고로 2006년의 여름은 꽤나 더웠다. 그때 당시 의정부 북부로 명시된 지하철역에 도착한 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덮여오는 열기는 심상치 않았다. 지하철 내부의 시원한 에어컨과 한여름의 온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 여겨질 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비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습하고 더운 공기는 숨쉬기도 갑갑하게 만들었고 햇빛을 제대로 받는 곳에서는 오히려 땀이 나오자마자 작은 눈송이 같이 날아가 버려 얼굴에 한 방울의 땀도 맺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웠다. 각자의 나를 포함한 4명의 무리는 각자의 집에 국사 숙제의 핑계를 대며 정당한 외박을 허락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다. 나는 수년 만에 전에 살았던 장소에 다시 온 감회로 들떴고 친구 셋은 숙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1박 2일간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중간에 자잘하게 웃겼던 일은 몇 개 있다. 훗날 우리가 다시 모여 튀김집에서 술을 먹으며 2006년의 여름을 회상할 시점에도 말을 툭툭 던지는 B가 우리보다 늦게 도착했던 게 그중 하나이다. 때문에 나와 A, 그리고 C는 의정부 북부역에서 B를 기다리느라 더운 여름날 1시간가량을 기다렸다. 그때 당시에는 의정부 북부역이 한창 공사 중이었고 주변에 놀만한 곳이 없었다. 심지어 사람이 사는 도시라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PC방조차 없었다. 지금은 모르겠으나 2006년에는 확실히 그런 동네였다. 때문에 우리 셋은 더위에 삼켜진 역 내부에서 시계만 하염없이 보면서 B를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다. 반대로 B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최소한 그는 결코 도의적 문제가 있을지언정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 시간보다 예상 이상으로 빨리 도착했다는 것이고 B는 너무나도 칼 같은 성격이라 약속 시간을 수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만큼이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다. B는 그 시간에 내 기억이 맞다면 의정부 북부역에서 내 정거장 떨어져 있는 도봉산역에서 등산을 조금 하다가 왔다. 원래 주말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취미가 있는 친구였고 남이 뭐라고 하던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의지의 사나이로서 결코 주관이 꺾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로 더운 걸 푸념하며 혹은 내팽개치고 간다는 반협박식의 전화에도 한 귀로 흘리며 끝끝내 약속 시간 정각에 나타나 준 것이다. 우리는 더위에 기진해서 1분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나타난 B에게 푸념을 할 기운조차 없었다. B를 제외한 우리의 모습은 더위에 지쳐 혀를 삐죽 내민 복슬복슬한 강아지와 다를 바 없었다.
사람이라면 미안해서라도 일찍 왔을 텐데 말이야. 술을 먹었던 그때에도 비를 제외한 셋은 이렇게 입을 모아 말했지만 역시나 제 버릇은 남 못 준다고 비는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듯 한 귀로 흘리며 대답을 툭 던졌다. 난 약속했던 시간에 제대로 왔어요. 누가 그렇게 빨리 와서 힘들게 하고 있으랬나. 아무튼 비까지 합류하고 난 뒤 다음은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거였다. 우리는 의정부 북부역에서 나와 32번 버스를 타고 가래비라는 작은 동네로 갔다. 여담이지만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32번 버스는 의정부에서 파주까지 먼 거리를 운행을 하는 버스였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를 거쳐서 양주시, 파주시까지 3개의 시를 돌았다. 거기서 한술 더 뜨자면 우리의 목적지 자운서원조차도 종점이 아니었다. 기억에 따르자면 아마 파주에 있는 금촌이라 하는 동네일 텐데 지금보다 훨씬 쌌던 그 시절의 버스비도 의정부에서 금촌까지 어른이 내는 요금은 3,300원이나 했을 정도니 이 버스가 얼마나 먼 거리를 운행하는지 뒤늦게 감이 잡힐 것이다. 다행히도 그날 저녁에 탑승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던 다른 버스와 달리 32번 버스는 굉장히 많아서 거의 5분 단위로 정거장을 지나쳐갔다. 의정부에서 양주시에 있는 가래비까지도 30분가량의 시간이 소모되었기에 우리는 사람이 많이 타고 있던 32번 버스 몇 개를 걸러보는 뒤 거의 비어있는 버스에 타서 편하게 에어컨을 쐬며 앉아서 갈 수 있었다. 에이, 시는 더위에 지쳤는지 몸이 식자마자 졸기 시작했고 원체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비는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창밖으로 열심히 눈을 굴렸다. 나도 비를 따라 열심히 밖을 보며 지난 몇 년간 동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느라 바빴다. 창밖의 풍경은 참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새로 지어지는 지하철 정거장, 원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늘어난 건물들, 새로 포장된 도로. 그렇게 30분은 금방 흘러 가래비에 도착해 고향 친구들을 만났다. 참고로 글을 쓰는 지금에서도 그에게 약간 미안한 기분이 든다. 이사간 동네에서 친구 3명을 데리고 가서 1박 2일로 놀아도 되느냐는 전화에도 망설임 없이 수락했으며 그는 즉시 부모님에게까지 허락을 받아낼 정도로 환영을 해주었으나 막생 나는 자운서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쏙 빼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더운 날에 가래비에서 만나 내 계획을 들었던 D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었다. 초등학교 때 한 번 견학을 같이 간 적이 있었던 D와 나는 여름날에는 더더욱 그곳을 가는 게 꽤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32번을 타고 가다가 자운서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꽤 높은 언덕 몇 개를 넘어야만 했다. 우리가 만난 시간은 대략 1시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 가래비에서 자운서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2시간쯤이 될 터였다. 뼈약볕을 듬뿍 흡수한 아스팔트 언덕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막에서 큰 모래산을 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일 터였다.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온 열기에 발바닥이 익어버릴지도 몰랐다. 그래도 D는 재밌겠다는 말을 하며 같이 가주겠다고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했듯이 그날은 땀조차 금세 말라버려서 옷이 젖지 않을 정도로 더운 날이었다. 우리는 의정부 북부역에서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PC방에서 약 3시가 되어 온도가 약간 떨어진 다음에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조금만 더 늦었었으면 자운서원에 가보지도 못했을 테니까 말이야. 시가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생각해 본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나와 D는 단순히 간다는 생각만을 했지. 자운서원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32번 버스를 타고 파주로 이동해서 정류장에서부터 자운서원까지 큰 언덕 몇 개를 걷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불과 입장 마감 시간 15분을 남기고 도착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날 언덕 몇 개를 걸어 넘어 도착한 견학 장소가 문을 닫아 출입조차 못했더라면 나는 아마 A, B, C 이 3명에게 두들겨 맞는 걸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위로 인해 날카로워진 신경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과도 같았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도착한 자운서원은 우리 5명뿐이었다. 초등학교 견학했을 당시에는 이곳저곳에서 견학을 온 학생들로 북적북적했지만 17시가 다 된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는 만무했다. 심지어 매점에 사람은커녕 셔터 문이 닫혀 있을 정도였다. 우리는 음료 자판기로 목을 축이며 그럭저럭 제출할 소감문에 들어갈 사진을
자운서원 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대충대충 사진을 찍은 뒤 입구에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관리원을 뒤로하고 다시 언덕을 넘어갔다. 참, 그때 처음으로 살인의 충동을 느꼈어. 시가 다소 과장되게 시깁꼬리를 올렸다. 그가 말하려는 게 어떠한 것인지는 나도 같이 있으면서 느꼈기에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자운서원에서 나온 뒤 언덕을 넘을 시점에는 다소 해가 꺾였고 온도도 많이 내려갔었다. 불행한 점은 더위가 가실 정도로는 온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바람이 한 점도 불지를 않아 땀은 금세 옷을 적시기 시작했고 불쾌한 기분은 끝없이 치솟기 시작했다. 우리 5명 중 굳이 누가 나서서 여기서 쉬고 가자라고 털어놓기도 전에 우리 전부는 언덕을 넘다가 퍼져서 길 옆에 앉아 헐떡일 기운도 없이 그저 죽지 않으려 숨을 쉴 뿐이었다. 그때 우리 옆으로 승합차가 지나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 5명 모두가 우리를 태워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랬다. 나는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과 눈을 마주쳤는데 바로 입구에 있던 관리원이었다. 그는 차가 멀어질 때까지 창문 안쪽에서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마 그의 눈에 비쳤던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 거지 같은 모습이었으리다. 너네들 왜 차 좀 태워달라고 말을 안 했던 거냐? 이건 내가 정말 궁금해서 한 말이었다. 일단 내가 적극적으로 태워달라는 몸짓을 생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승합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 타고 있던 관리인과 눈이 마주쳤다. 동시에 얼핏 본 차 내부는 5명이 앉을 자리는 확실히 차고 넘쳤음을 똑똑히 봤기에 아, 우리를 태워주겠구나 이런 생각에 가만히 보기만 했다. 그들이 우리를 차에 태워주어야 할 이유도 없었는데 몸이 힘드니 정신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에 나온 생각인 듯하다. 결국 불행히도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옆을 순식간에 지나갔다.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며 닥쳤던 개처럼 멍하니 차의 뒷공무니만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러면서 더위에 심하게 지치긴 지쳤던지 차가 지나가며 생긴 바람이 참 시원하구나 하는 안도감만이 잔재했다. 참, 우리 5 중에서 단 한 명도 열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게 기적이라면 기적이었다. 나는 너네들이 엄지손가락 들어줄 줄 알았지. 뭔 소리야, 내가 들었어야지. 헛소리들 하고 있네. 우리가 태워달라 하기 전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힘들어하는 학생들 태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차가 우리를 버리고 갔던 부분에서 허무함과 상실감만큼은 다들 동감했는지 열띤 토론의 장이 잠시 열린다. 아무튼 언덕을 죽을 힘을 다해 넘고 다시 가래비로 돌아왔다. 시간은 대략 19시를 넘은 시점이었다. 이때 우리에게 드디어 A가 첫 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자운서원의 출입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던 게 첫 번째 우연이라면 그리고 언덕길을 넘어올 때 관리인의 차를 얻어 타지 못했던 게 두 번째 우연이라 칭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촉발된 세 번째 우연이 발생한다. 개요는 이렇다. 32번 버스를 타고 가래비에 도착하였어도 뒤의 집은 가래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32번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거짓말같이 뒤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버스인 51번 버스가 맞은편에서 휙 지나가 버렸다. 그 버스는 32번 버스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먼 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였고 문제는 1시간에 단 한 대씩만 운행을 한다는 거였다. 추가로 우리가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장소는 2006년 시골의 읍내 정류장임을 기억해 달라. 요즘과 같이 편리하게 다음 버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TV가 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또한 먼 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인 만큼 이 버스가 정확히 시간을 지켜서 온다는 보장도 없었다. 중간에 길이 막히거나 유독 신호에 많이 잡히는 날에는 원래 시간보다 20분 늦게 오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리고 우리가 5명이라는 인원수도 택시를 타고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은 이유 중 하나였다. 내가 양주에 살았던 당시 가래비에 있던 택시 사무소는 차가 많아야 2대를 넘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그날 사무소에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걸어가는 길을 택했다. 버스가 1시간에 딱 맞춰서 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51번 버스로 목적지에 간다 하더라도 뒤의 집까지 또 10분을 걸어가야 했다. 반면 가래비에서부터 뒤의 집까지 걸어간다 하더라도 지름길로 간다면
약 50분 정도만이 소요되었다. 다시 걸어가기에는 5명 전원 체력이 고갈된 상황이었으나 습기가 올라오는 여름 저녁에 몸에 남은 찝찝함은 생각 이상으로 불쾌했다. 어떻게 돼서든 빨리 목욕을 하고 새 속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했다. 참고로 지름길 대신 버스가 가는 차도를 경유해서 간다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왕복 2차선의 길에는 인도도 없기에 갓길로 5명이 야간에 걸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했다. 이에 반해 지름길은 훨씬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했다. 비록 중간에 작은 산 속에 빽빽한 숲을 가로질러 가야 했으나 언급한 대로 지름길은 강요에 가까운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5명이라는 인원수는 야밤에 어두운 산의 숲을 지나가는데 충분한 인원수이기도 했다. 아마 2명 혹은 3명이었다면 무서워서 버스를 끝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숲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순서로 갔더라? 기가 말했다. 기가 처음이었지. 나도 산길을 가본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길잡이를 해줄 사람이 기뿐이었으니까 내가 비에게 답해 주었다. 기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나, 3번째가 너였고 4번째가 씨. 그리고 A가 맨 뒤에서 가지 않았었나. 멋지? 내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말한 대로 산속 숲에 있는 지름길을 통과할 때 D, 길자, 이씨, A의 순서였다. 우리가 통과한 숲은 으스스하게 어두웠다. 한여름 20시가 되기 전에 시각은 앞을 구분 못할 정도로 깜깜해지지는 않았다. 해가 지평선을 완전히 넘어가기는 했어도 잔존하는 빛의 여명이 하늘을 짙은 남색으로 물들이는 중이었다. 깸맥한 숲은 더 어둡긴 했으나 자세히 본다면 사물 정도는 구분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분위기를 으스스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완전히 어두워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보다 오히려 어렴풋하게 보이는 희미함이 더 무서웠다. 이날은 여름에 그토록 흔한 매미도 조용했고 새 한 마리 날지 않았다. 숲에 있는 나무의 밀도가 듬성듬성해지면 밖의 남색 어둠이 가끔씩 숲 안쪽을 좀 먹어 오는 게 보이기도 했다. 사물을 분간하게만 해줄 정도의 어둠은 가끔씩 비석 없는 무덤의 봉부를 지나쳐 갈 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도록 크게 일조했다. 지름길을 말하자면 사실 길이라 부르기도 약간은 민망한 수준이다. 포장은 당연히 돼 있지 않고 흙으로 다져진 것도 아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숲을 지나가면서 풀이 헤쳐지고 발에 밟히느라 제대로 자라지 못한 곳을 생각해 본다면 될 것이다. 그런 상태의 길이었다. 또한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생긴 곳이다 보니 당연히 우리 5이 나란히 동시에 가기는 무리였고 일렬로 서서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 알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나는 그때 뒤에 뒤통수만 보고 갔어. 나를 겁쟁이라고 핀잔을 주거나 놀리는 친구들은 없었다. 다들 무서워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전에 몇 번 왔었던 길이었고 언제쯤 숲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무서움이 A와 B, C셋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내가 제일 무서웠지. 맨 뒤였으니까. 숲을 통과하는데 약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너네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도 없더라. 내가 쳐져서 나고 했어도 그대로 날 버리고 갔을걸. A가 약간은 원망스러운 말로 토로한다. 그런데 이때 많이 이상한 일 하나가 생겼어. 우리의 시선은 뜬금없이 이를 털어놓는 A에게 집중되었다. 뭐 귀신이라도 본 거야? 내가 약간은 장난식으로 말했다. A는 대답하지 않고 턱을 괸 채 곰곰이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였다. 1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이걸 털어놓는 거는 너네가 처음이야. 그때 워낙 지쳐있기도 했고 숲 길도 무서워서 이제껏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시 그때 일을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 의외로 부정하지 않는 A의 모습이 우리의 호기심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A는 조금씩 굳어가는 얼굴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 숲을 건너갈 때 무섭다는 거는 다들 동의할 거야. 사실 나는 태어난 이래로 제일 무서웠어. 왜냐면 나를 제외한 4명은 등 뒤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든든했을 거 아냐. 아까 너는 앞에 있는 뒤에 뒤통수만 보고 갔다고 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으로 눈이 돌아가더라고. 무서워서 차마 뒤를 돌아보지는 못하는 대신 불안감에 양옆을 계속 훑어본 거야. 가끔씩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곳은 남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하늘도 보였고
몇 킬로미터 밖에 있을 법한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게 보였어. 다들 말은 없었지. 처음 숲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귀신이라도 나오는 게 아니냐던 장난도 조용해졌으니까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A를 제외한 나를 포함한 셋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 15분의 시간 동안 그 속에서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을 하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라도 한 듯이. 숲의 침묵은 그토록 강하게 우리를 억눌렀었다. 혹시 여기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 본 적이 있어? A의 질문에 우리 셋은 잠깐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귀신을 봤다고 말하라는 거야? B가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의문을 표했다.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다는 다소 애매한 A의 말에 나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몇 가지를 더 물어보려 했으나 A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걱정 마. 뭐 흰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나 그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확실히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었을 뿐이야. 흰색 반팔티에 흰색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이 우리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였고, 잠깐 길은 좁아서 사람 2명이 지나가지도 못해. 사람이 반대편에서 왔으면 너를 뺀 4명이 못 봤을 리가 없어. 내가 A의 말을 부정했으나 곧바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앞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 그랬다면 맨 뒤에 있던 내가 보지도 못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길 옆에 작은 길 하나가 또 있었거든.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겠네. 차도 가운데의 중앙선 대신 유턴 금지 구역처럼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려나. 두 길의 사이에는 차단막 대신 나무하고 사람에게 밟히지 않은 숲풀들이 있는 셈이지. 거리는 한 5m 정도였고 넓이도 비슷했어. 아마 거기도 사람들이 몇 번 다니면서 풀을 다져 놓아서 생긴 길인가 보다 싶었지. 너네들은 아마 그 길이 있었는지는 모를 거야. 다들 앞만 보고 조용히 갔을 텐데. 나는 무서워서 이곳저곳을 마구 훑어보면서 갔으니 이게 이상한 건 아니지. 길을 가는데 한 10분 정도가 지난 즈음이었어. 방금 말한 대로 옆에 길에서 저 멀리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 나는 그때 솔직히 안도감이 들면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 왜냐하면 여기 숲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사람들이 자주 얽매하는 곳이구나 싶었으니까. A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확실히 그때 옆에서 사람이 지나갔더라도 나는 몰랐을 거야. C가 말했다. 나와 B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앞사람 뒤통수에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갔으니 옆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간 것만으로는 나와 B, C가 모를 수도 있다. 그래. 역시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나밖에 보지 못한 것 같네. A의 얼굴이 조금씩 그리고 뚜렷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5초만 생각해 본다면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늘 처음 이상한 걸 눈치를 채다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반대편에서 걸어왔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자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나도 불안하게 주변을 훑어보지는 않았어. 그 사람과 우리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졌고 나는 그가 지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희끗한 게 계속해서 보여서 고개를 돌리니 그 사람이 우리 옆에서 따라오고 있더라고. 똑같은 속도로 말이야. 그래도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혼자고 우린 5이었을 뿐더러 숲을 지나가다가 무서워서 방향을 돌려 우리랑 같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 그렇게 끝까지 와서 숲을 나왔을 때 보니까 맞춰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뻔하지 뭐. 그 사람은 숲에서 안 나왔다는 거지. 어느 순간 눈에서 사라졌고 귀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시시하다는 느낌을 담아 말했다. 그러나 A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말했지만 더 이상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지는 않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숲에 나올 즈음은 길이 여러 군데로 나 있더라고. 그래서 숲에서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이상한 점은 없는 셈이야.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눈치를 챈 게 아닐까 싶어. A는 술이 가득 담긴 잔을 단숨에 비운 뒤 마지막으로 털어놓았다. 흰색 옷을 입고 흰색 침 모자를 썼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와서
가까워진 다음 옆에서 따라왔다고 했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 조용히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흰색 모자의 층이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같은 방향이어서 나는 여기서 완전히 이해가 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무언가 잡히는 게 있어서 진한 소름이 일기 시작했다. 익숙한 이 감각은 무언가 모르던 일을 깨닫기 전에 어렴풋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조였다. 우리 옆길에서 마주 오는 방향으로 걸어왔던 사람이 180도로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어 우리를 따라왔는데 모자의 층은 돌아가지 않았어. 여전히 우리의 뒤쪽을 향해 있었지. 그 사람은 우리 옆에서 뒤로 걷고 있었던 거야. 어두운 숲 속에서 우리 옆을 따라서 5분 동안이나. 과연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 A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나를 포함한 B, C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는 귀신한테 홀딱 반했다. 이 얘기는 아는 동생 이야기야. 이 친구는 밴드를 나랑 비슷한 시기에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적성을 잘 살려서 스튜디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 나름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지. 이 친구는 밴드를 하던 시기에 우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천재 소리를 듣던 친구였어. 일단 응감이나 재능이나 도전정신 같은 게 장난 아니었거든. 이야기는 이 친구가 아직 밴드에서 활동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음악을 하던 당시에는 크로스오버, 특히 오리엔탈리즘이나 전통 국악과의 크로스오버가 언더그라운드의 대세였어. 요즘 클럽 음악이나 힙합, 버스킹이 친구들 사이에서 대세이듯이 말이야. 도전정신이 남달랐던 이 동생은 정말로 국악과 언더그라운드로과의 크로스오버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직접 국악을 듣고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국악 쪽 인맥을 구하기 위해 수소문을 한 결과 친구에서 친구, 과동기 그리고 그의 지도교수 등의 루트를 타게 돼. 그 결과 명창 같은 유명인들은 돈도 들고 만나기도 힘들어서 알선해주기 힘들지만 충북 쪽에 지금으로 치면 동호회 같은 판소리 장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 요즘 다음 달 무슨 날에 그들이 오래전부터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곳에서 세미나 같은 걸 열게 되니 그 친구가 정말 가고자 하는 열애가 있으면 모임의 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지. 친구는 말할 것도 없이 일터에 휴가를 내고 레코더 같은 장비를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에 몸을 싣게 돼. 모임 장소는 굉장히 유서 깊어 보이는 한옥집이었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아주머니 그리고 꼬마애들 몇 명이 편육 같은 걸 먹고 중간중간 노래를 부르고 했다고 해. 친구는 그 노래하는 순간마다 레코더를 틀어서 음악들을 녹음했고 나중에 샘플링으로라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네. 그 한옥집에서 회원들이랄까 그분들이 다 잠을 청하지는 않고 이 동생과 회원 몇 분만 숙박을 하게 됐대. 다른 분들은 주변에 사셔서 내일 아침에 온다고 하시거나 그냥 그대로 집에 가시거나 내 동생도 방 하나를 배정받아 거기서 멀뚱멀뚱 누워 있었대. 사실 음악하는 애들은 보통 아침에 자고 밤에 활동을 하거든. 얘도 마찬가지였지.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레코더에 녹음된 걸 듣기도 하면서 잠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는데 문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래. 그 친구 말을 빌리면 보통 판소리는 걸걸하거나 뻣뻣한 음색으로 들리는데 그것과는 다른 청아하고 맑은 음색이 자기 기존에선 완벽한 꺾기를 구사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 거기다가 그날 모인 분들은 다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거나 꼬마애들이었는데 문 밖의 목소리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는 거야. 처녀 귀신 아니야? 무섭지 않나? 하는 우리들의 물음에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 절대 그렇게 무섭고 음산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돌발 디너쇼가 열려서 목소리가 죽이는 재즈 가수의 노래를 듣는 듯한 그런 벅차고 신비로운 느낌이었다고 하네. 거기다가 지역과 한옥집의 운치가 더해져서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고. 여하튼 호기심이 동한 친구는 사람들이 잘 시간이기도 하고 타지에서의 경계심도 완전히 풀지는 못했기에 문을 아주 살짝 열어봤대. 그리고 거기에는 문을 살짝 열자 그 집의 마당에 피부가 정말 하얀 여자가 고운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 근데 그게 정말이지 이 세상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았다는 거야.
막 세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좀 진하고 강해 보이는 인상의 화장이 유행이었는데 그 여자는 화장을 정말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피부가 하얗다 못해 투명해 보이고 자태가 너무 고왔대. 노래를 부르면서 가끔 흥에 따라 어깨를 슬며슬며 튕기는데 그 모습도 너무 예쁘더라는 거야. 물론 얼굴은 자세히 안 보였지만 그 선 자체가 정말 예쁘다는 느낌을 줬대. 그렇게 넋을 놓고 보던 중에 내 친구는 문득 그 여자도 자기가 있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대. 말이라도 걸고 연락처라도 교환하려고. 그래서 너무 크게 말하지는 않되 마당에 들릴 정도로 우와 잘한다 같은 감탄사를 남발했대. 근데 반응이 없더래.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왜 우리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TV 속의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완전히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었대. 미동도 없이 자기 할 일만 했다 하더라고. 동생도 애틋한 마음에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동생은 아 몰라 시발 내일 어르신들한테고 여자애 누구냐고 물어보고 번호 따면 되지. 한 후에 잠이 들어버렸다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이 별로 없으신 어르신들은 다들 이미 일어나서 왁자하게 수다를 떨고 계시고 동생은 뒤늦게 일어나서 자리에 합류했대. 그리고 앉자마자 어제 그 여자의 얘기를 꺼냈다고 해. 으잉, 여자야? 여기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밖에 안 오는데. 라고 어르신이 대답했대.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누나가 노래 부르더만. 라고 대묻자. 노래를 불러? 가요 같은 거? 아니요 어르신들 부르던 판소리 기가 막히게 부르던데요. 걔가 창을 했다고. 오히려 동생보다 어르신들이 더 그 애한테 관심이 많은 눈치였대. 근데 앞전에 말했지. 그 친구는 음감이 좋다고. 워낙 그날의 기억이 강렬했는지. 친구는 가사는 모르지만 그 노래의 사비에 해당하는 것 같은 부분을 허밍으로 불러드렸대. 이런 노래 부르던데요 하면서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겨우겨우 타시다가 친구가 멜로디를 한 3번쯤 반복하자 그 중에서 제일 대장 같아 보이는 가쓰고 수염 기른 어르신 표정이 정말 이상하게 변하면서 몸을 부들부들 떠시더래. 그러더니 동생 어깨를 콱 쥐어 잡았다고 해. 동생은 이 경험담 중에 이때가 제일 무서웠다네. 너무 무서웠다고. 좀비 영화 주인공 된 줄 알았대. 너 그거 참말이야. 라고 다시 어르신이 말했대. 예. 라고 대묻자. 참말로 그 여자애 그런 걸 불렀어? 네 좀 다를 순 있는데 대충 형식은 이런 거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정말 애처럼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래. 아이고 옥주가 아직도 구천에 있나 보구나. 가여운 것이. 상황 파악이 안 되던 동생은 그때까지만 해도 실실 웃으면서 옥주 이름 되게 촌스럽다. 구천을 떠돈다니 뭐 무당 같은 앤가 하고 있었다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 있는 지붕 없는 정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딱 앉더니 막걸리를 들이켜고는 동생을 향해 일가를 하더래. 너 여기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보거라. 동생은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막걸리를 원샷하시나 싶어서 흥미진진하게 자리에 앉았대. 어르신은 동생에게도 막걸리 한 잔을 건넸고 동생 역시 호기롭게 원샷.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됐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래. 지금이야 다 늙은 어르신들 친목 모임 같지만 그 당시에 이 모임은 지역 당대의 지식인들이 모인 나름의 민족의식 고양회 같은 곳이었대. 지금으로 치면 지역 대학생, 총연합 같은 느낌. 일제, 한국전쟁을 거쳐 폐허가 돼버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우리 민족 고유의 멋과 문화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전후에 모여서 발족한 단체였다는 거야. 그중 이 사람들이 가장 흥미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한의 정서가 담긴 판소리와 창가 같은 거였고 그때는 여기 원로분들도 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혹은 지역 지식인들이었다고 해. 얘기를 꺼내신 어르신은 그야말로 여기에 발족 멤버라고 해야 할까. 예의덕 격인 사람이었대. 그분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그 중에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정말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가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 그분이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옥주라는 분이야. 사실 그 어르신은 옥주 씨가 가입할 때 꺼림칙했다고 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옥주 씨는 건반 연주자였거든.
풍금이라고 했나 그 시대에는 여하튼 그런 쪽의 연주자로 지역에서 소소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알다시피 건반은 양악 그러니까 서양음악이잖아. 서양음악을 하는 여자가 도대체 왜 귀한 자리 마다하고 여기에 오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전통음악에 대해 뭘 한다고 가입을 하는 건지도 몰랐대. 헌데 옥주 씨의 노랫소리에 어르신은 그런 모든 생각을 접었다고 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분명히 가곡이나 양악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안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건 완전히 판소리 그 자체였다는 거야. 그 당시엔 정말 파격적이었다고 하네. 요즘 우리가 전자, 가야금이나 그런 걸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때의 느낌일까.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냐고 물었더니 노래는 풍금을 하면서 스승님께 배우고 창가는 할머니께서 즐겨 부르셔서 어려서부터 곧잘 따라했어요. 라고 했다고 해. 과연 옥주씨네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구두쇠여 터줏대감이었다네. 옥주씨에게는 나이 터울이 제법 있는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매는 일제시대와 전쟁통을 거쳐서 조실 부모했다고 해. 옥주씨의 할머니는 남매 뒷바라지를 하고자 음식과 술을 팔며 돈을 악착같이 모았고 모은 돈은 정말 때려 죽여도 쓰질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하네. 오로지 옥주 남매를 위해서만 돈을 썼고 그런 구두쇠 할머니의 유일한 여가는 아무도 없는 가게에 혼자 앉아서 창가를 흥얼거리는 일이었다고 해. 그래서 그런지 옥주 씨는 자태 고운 아가씨가 돼서 지역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서울 아가씨였고 남동생 역시 공부를 썩 잘해서 개천의 용이 될 거라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해. 할머니는 고생한 만큼 훌륭한 손자들을 두게 되신 거지. 아니나 다를까. 옥주 씨가 가입하고부터 협회는 미아터졌다고 해. 옥주 씨에게 흑심을 품은 동네 청년부터 옥주 씨를 동경하는 수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네. 협회 입장에선 허드렛을 시킬 사람이 하나라도 더 드니까 좋았다고 해. 비극은 멀지 않은 날 닥쳤다고 해. 옥주 씨의 남동생이 정말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거야. 차라리 죽어서 시체라도 찾았으면 덜 답답할 것을. 귀신이 고칼 노루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하네. 당시 전쟁이 끝날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남북관계가 흉흉하던 때라 동네 사람들은 그 당시 횡행했던 간첩들의 납북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레 예상했다고 해. 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고 하네. 그 이후로 옥주신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네. 가뜩이나 노쇠하던 할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동생을 엄마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아끼고 챙기던 옥주씨는 동생의 실종과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 완전히 돌아버리고 말아 서울 아가씨라 불리던 협회의 마스코트가 실성해서 길바닥에서 불황자처럼 머리를 산발을 하고 길바닥에서 울다가 웃다가 제정신일 땐 입도 못 대던 막걸리를 뒷박으로 푸는 옥주씨를 보며 협회 사람들은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네. 당시 정신과 치료 같은 게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더욱이 시골에서 그런 치료는 꿈도 못 꾸었기에 협회 사람들은 동생이 머물던 바로 그 한옥집에 옥주씨를 데려다 놓고 요양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어느 정도 비극의 여파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어느 날 마을 단위의 동원령이 내려져 다들 농작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옥주씨는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아 자살은 아니고 동원이 끝난 후 협회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옆에 피를 한 마를 토해놓고 얼굴은 피와 눈물 뒤범벅이 됐는데 살아생전 활기 넘치던 때처럼 다소곳하게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본 채 누워 있었다고 해. 협회 사람들은 옥주씨를 양지 바른 곳에 묻고 그녀를 가슴에 묻었지. 그때부터였대. 그 한옥집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옥주씨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거나 꿈에서 우는 옥주씨를 보고 기겁해서 잠에서 깨는 일이 옥주씨가 해코지를 끼치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했기에 어르신은 당시 법력이 높으신 주지스님 한 분을 초빙했대. 집을 한 바퀴 빙 둘러본 주지스님은 연신혀를 차며 가여오라 가여오라 하시더래. 그래서 당시 청년이던 어르신이 재령의식이나 위령굿 같은 걸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해. 해코지를 할 아이도 아니고 세상사 억울해서 구천에 머무는 아이다. 현생이 미련 없는 것이라는 걸 알면 자연히 떠날 것이니 매일 제삿날마다 밥이나 잘 차려주거라. 그 말을 지키고 세월이 흘러 그때의 청년들이 중장년들이 되자 서서히 그런 현상도 없어지고 잊혔대. 그래서 드디어 옥주가 성불했구나 싶었는데
웬 처음 보는 새파란 청년이 옥주를 봤다고 하니 그분들 입장에선 가슴이 미어터지겠지. 그리고 내 동생이 흥얼거린 그 노래는 유서 깊은 판소리가 아니라 협회 사람들이 옥주 씨의 목소리에 맞춰 만든 일종의 협회가 단가 같은 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외부인이나 요즘 사람은 알 리가 없는 거고 어르신은 새 사람이 오니 옥주가 반가워서 나타났나 보다. 그러니 종종 놀러 오며 창도 배우고 문안 인사도 하고 하거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대. 그렇게 어르신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동생의 이야기를 끝나지 않았어. 이 동생이 정말 터무니없게도 귀신한테 홀딱 반해버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이없는 일이잖아.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한테 그것도 사진도 아니고 착각일지도 모르는 모습을 보고 반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가잖아. 나도 술자리에서 그걸 좀 비웃었어. 너 미친놈 아니야? 그게 가능하냐? 하면서 그랬더니 동생이 한참 들이켜더니 말하더라고. 사실 그게 진짜 이상한 감정이었다고 하더라고. 막 일반적인 연애를 할 때에 반하는 게 아니고 뭔가 되게 안타깝고 짜증나는 갈증 같은 느낌이었대. 왜 이 여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걸까? 왜 나는 못 만날까? 왜 하필 죽어가지고? 같은 생각이 정말 하루 종일 맴돌았대. 생활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뭔가 일 갔다 오면 몸에 힘도 없고 밥은 먹기 싫고 살이 쭉쭉 빠졌다네. 나도 돌이켜보면 이 친구가 원래 마른 체형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말한 시기 즈음에는 진짜 스켈레톤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였어. 나중에 가서는 꿈도 꾸게 되었다고 해. 꿈속에서 그 여자가 앞에 있고 내 동생은 막 화를 냈대. 자기 자신이 뭐라 하는지는 잘 안 들리지만 왜 안 만나주냐, 왜 난 안 되냐 같은 내용으로 엄청 화를 내고 꿈속에서 자기도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해. 그런 꿈이 며칠째 반복되고 드디어 동생은 결심을 하게 돼. 아, 내가 모해시였구나. 가봐야겠다 해서 수소문해서 용암무당집을 찾았대. 워낙에 동생 엄마가 이쪽 무속신앙을 좋아하셔서 찾는 건 일도 아니었다네. 장비 살 돈 얼마 떼서 복채로 준비하고 점집에 가니까 가자마자 무당이 픽하고 웃으면서 미친놈 하던 게 기억에 남는다네. 제가 이러저러해서 이런지라 찾아왔어요. 응 알아. 저 신거 맞죠? 놀고 있네. 네. 내가 갖다 붙여놓은 거를 왜 엄한 영가 탓으로 돌려? 무당 말에 따르면 사람이 나무, 영가가 쇠붙이인지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여자는 거기에 터주신 같은 영인지라 혼자 잘 지내고 있는데 내 동생의 강한 욕망이 동생을 자석으로 만들어버려서 영가 옥주 씨를 자기 몸에 철썩 달라붙게 했다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얼른 집에 보내라고 부적 하나 써주고 당분간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같은 걸 알려줬다네. 무당이 알려줄 대로 며칠 지내고 마지막으로 꿈을 꿨는데 옥주 씨가 설에나 입는 색동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절을 하고 손을 흔들었대. 장소는 동생이 갔던 그 한옥집이었고 꿈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동생은 자연스럽게 그 집을 나오고 꿈에서 깼다네. 그 이후로 동생은 무탈하게 잘 지냈고 그 이후로 한국 고유의 전통에 눈을 떠버렸는지 동양무여던 이쁜 여성분과 결혼해서 엔지니어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 귀신에게 반하지 말자. 취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긴다. 세 번째 이야기. 뇌가 손상되고 신기한 능력이 생긴 사람들. 1. 데릭 아마토. 음악적 재능. 2006년 수영장에 뛰어든 데릭 아마토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사건으로 청력 손실, 만성적 두통에 시달리며 부분적인 기억장애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고가 생애 최고의 사건이었다고 말했는데 바로 놀라운 음악적 재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데릭은 눈을 감으면 흰색과 검은색의 음표의 흐름이 보이게 되었고 음악을 배운 적이 없었던 그가 사고 후 피아노에 복잡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제이슨 페지. 수학적 재능. 2002년 어느 날 밤 가구 판매원이었던 제이슨 페짓은 강도에게 습격당해 머리를 부상당합니다. 그 순간 그는 강렬한 빛과 같은 것이 보인 다음 콘크리트 바닥 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심한 뇌진탕과 시각을 처리하는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가 왜곡되어 버리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부상으로 인해 천부적인 수학적 재능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평범한 물건들이 선과 형상으로 분해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보이는 것들이 수학 방정식의 기하학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 그는 대학에 들어가 자신의 상태와 시각의 신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 사킨, 그림과 조각의 재능. 1988년에 골프를 하던 존 사킨은 뇌출혈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의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그는 초현실주의적인 꿈을 꾸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창작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평소 해보지도 않은 예술에 전념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림과 조각에 몰두하였습니다. 사고 후 30년이 지난 지금 존 사키는 예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의 작품은 전 세계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해하고 복구하는 능력. 80년대 한 심리학자의 일지에서 Z라는 환자에 대해 적은 기론이 발견되었습니다. Z는 9살 때 총에 맞았다. 총탄은 머리를 관통했고 이로 인해 몸의 부분적인 마비가 왔으며 일상적인 회화도 불가능했다. 대신 모든 것을 분해하고 그것을 다시 그대로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은 거리의 이름이나 물건의 이름 등을 절대 잊지 않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5. 프랭코 마그나니, 카메라 능력. 1960년 프랭코 마그나니는 갑작스러운 고열로 인해 쓰러져 정신착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린 시절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는 깨어난 후 그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10년 전에 봤던 경치를 마치 사진처럼 완벽하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고열에 의한 뇌 손상으로 어린 시절의 장면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한 사진작가가 마그나니의 고향을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그가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경치가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장례식장 실화괴담. 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실장님이랑 단둘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날은 상이 없어서 일 들어오기 전까지 사무실만 지키고 있으면 됐었다. 밤 1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다 의자를 뒤로 제끼고 잠을 자려는데 사무실 바로 위에 빈소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뭐지 하고 일어나서 CCTV 봤는데 5개의 빈소는 불이 다 꺼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 남자 곡하는 아이고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실장님 보고 곡하는 소리 안 들리냐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웃어넘겼다. 그리고 다시 잠들고 30분 정도 지났나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바로 옆 병원에서 어르신 한 분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모시고 와서 고인분 안치해드리고 실장님이 상담하는 동안 나는 올라가서 세팅을 했다. 202로 빈소에 준비하는데 그날 패널 보일러가 고장이었나. 그래서 202호 앞에 빈소로 세팅하고 가족분들에게 안내해드렸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 와서 누워있는데 사무실 위의 빈소에서 아까랑 똑같은 음성으로 아이고 곡소리가. 5번째 이야기, 얼굴 인식. 지난 여름 이야기다.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 뒤에는 무덤이 있었다. 거기서 밤 12시 아이들이 전부 모였다.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추억을 만들 겸 다 같이 담력 시험을 할 생각이었다. 여름인데도 무척 밤 공기가 차가웠다. 마침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원을 켜봤다. 뭐가 찍힐까 싶은 가벼운 마음에서였다. 무덤 앞을 비춰봤다. 분명히 이상했다. 디지털 카메라에 얼굴 인식 기능이 하늘 쪽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오작동인가 싶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을 인식하는 사각형 테두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게다가 수가 늘어날수록 그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져 갔다. 어쩐지 위험하다는 육감이 들어 거기서 디지털 카메라를 껐다. 그대로 찍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분이 나빠서 그 이후 그 디지털 카메라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6번째 이야기, 앞만 보는 남자. 매일같이 차를 끌고 출근하며 지나는 도로가 있다. 인적이 드문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언제나 똑같은 곳에 아무 표정 없이 서 있는 한 남자. 심지어는 새벽에도 밤늦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회사 사람에게 했더니 대뜸 아, 그 아저씨. 그 주변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 알아? 항상 정면의 모습만 보여서 그 남자의 뒷모습이나 옆을 본 사람은 없어. 더구나 거기는 유독 이상하리 만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그 아저씨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다들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 그랬나? 갑자기 호기심이 샘솟는다. 퇴근길 그 문제의 남자가 서 있는 도로를 달리며 그 남자가 서 있는 곳을 자연스레 보게 된다. 역시 오늘도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로 정면으로 나를 보고 있다. 차로 그 남자 옆을 지나칠 때쯤 다시 보아도 그 남자는 언제 몸을 돌렸는지 나를 보고 있다. 이제는 그 남자를 지나 사이드미러를 보자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그 남자는 여전히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놀라움을 넘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또 다른 호기심이 솟구친다. 나를 계속 쳐다보는데 움직이는 모습이 실제로 보이지는 않고 눈을 잠깐 뗀 사이에 나를 정면으로 보는 거라면 내가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음날 어젯밤 생각한 그 작전을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남자가 있는 곳을 향한다. 그 남자는 오늘도 여전히 나를 정면으로 보며 그 자리에 서 있다. 나는 처음 남자를 보는 순간부터 눈을 떼지 않고 그 남자를 주시한다. 그리고 차로 그 남자 옆을 지나는 순간까지도 눈을 떼지 않는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눈을 떼지 않으니 그 남자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대로 점점 미스터리였던 그 남자의 옆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지만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신기하기만 하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무언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 어느새 나는 운전을 하면서 정면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180도 돌려 뒤를 보고 있다. 잘 안 보이게 될 것 같아 아예 핸들을 놓고 몸을 뒤로 돌려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 데 열중한다. 드디어 그 남자의 뒷모습을 봤다. 만족감에 사로잡혀 탄성을 내지르는 순간 쾅.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하다. 대체 내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고 생각하는 그때 똑똑 병실문을 두들기고 들어오는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온다. 어제 사고 경위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했으며 그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듣고 있던 경찰의 한마디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난 그 뒤로 그 길을 피해 돌아서 출근을 하고 있다. 그놈 이번에는 안 데려갔네.